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지금 일요일 밤인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청취자들, 네, 안부를 먼저 여쭙습니다. 레베카가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매년 1월이 되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작품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끝난 작품도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 작품들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전체 7개 작품 중에서 두 작품, 할머니를 다룬 두 작품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올해 창작산실은 조금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선정작이 되게 많죠. 음, 예년에는 한 세네 편 정도 됐었는데, 많으면 네 편, 보통 한 세 편 정도로, 예, 그렇게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일곱 편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와, 비해서 1.75에서 한 2.3배 정도 이제 증가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찾아봤더니, 가용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신작에 들어올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좀 많이 뽑았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작업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가능성, 잠재력도 많은 팀인데, 그게 이제 제작이 어려워서 걸려있는 작품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렇게 7편씩도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올해 조금 라인업을 먼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 순서는 공연 시작을 좀 기준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명호걸이 있었죠. 주다컬처에서 제작한. 근데 이 무명호걸은 재밌는 게 시즌이 한번 이렇게 끊겼다가 다시 2월에 공연되는, 그러니까 1월 달에 공연됐다가 또 2월에 공연되는 그런 또 특징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컬처인 컴퍼니라는 곳에서 제작한 오셀로의 재심이라는 작품이 음, 있었습니다. 너무 다 짧게 했어요. 그 오셀로의 제심도 좀 길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플래닝에서 제작한 그해 여름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9.1에서 제작한 넬리블라, 이거는 우리 그 조이님께서 한번 리뷰를 또 해주셨죠. 그리고 스튜디오 썬데이에서 제작한 라파치니의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극단 오징어, 우리 오미영 작가님이 이끄는 극단 오징어에서 제작한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그리고 이제 우리 마리키리에 하고 그다음에 팬레터에 빛나는 라이브, 그래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이 7가지 작품, 이것이 이제 지금 쭉 손에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 전체 작품을 우리가 좀 큰 으로 바라보면 몇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뚜렷한 경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 주인공 혹은 여성의 관점으로 다시 쓰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제 눈엔 아주 도드라져 보였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이 키워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그런 느낌이 이제 창작산실 라인업에서 보여지죠. 가령 이제 그 오셀로의 재심을 보면, 일단 이 작품을 잘 보면은 재심을 하는 주체가 여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 여신들이 나와서 정말 뭐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이 여신들 셋이.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 여신들 때문에. 왜 웃었냐면 시원해서. 가슴이 음, 뻥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예, 이 박세범 작가의 이 필력이 이 음, 여신들의 대사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잘 묻어 있었는데, 너무 막 가슴이 뻥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어떤 현 세태에 대한 풍자가 굉장히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여신들이 주관한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을 왜 하냐? 결국에는 데스데모나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측면에서의 재심인 거니까, 결국 여성의 어떤 우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냥 피해자 여성의 목소리를 이제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여성이란 키워드가 이 작품에서 보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작품이 넬리 블라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기자 지망생이죠,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를 파헤치는, 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성 기자. 근데 이제 이 작품의 그 최종 결론은
사실은 화합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화합.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전복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화합하는 그런 세계관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치니 정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학로에서 흥행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던 것은 이거예요. 그 베아트리체라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 원작을 전복시키는 측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 라파치니의 정원의 원작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 라파치니의 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라파치니의 딸, 이게 1844년에 나온 소설인데 이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근데 이 나다니엘 호소는 사실 우리 다 아는 그 주운 글씨, 예, 그 주운 글씨를 쓴 작가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람의 그 관련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출신입니다. 저쪽 그 매사추세츠가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MIT가 있는 그 동네가 바로 매사추세츠죠.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 그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 세일럼 하면은 어떤 작품의 그 배경이냐면 바로 실연. 그죠. 실연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예, 그 희곡의 배경인데 이 나다니엘 호손의 선조가 당시 그 실연의 진짜 이야기, 그 당시 그 마녀사냥이 횡행했던 당시에 집행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다니엘 호손의 선조가. 그래서 자기 이름에 W를 넣었어요. 원래 자기 성은 W가 빠져 있는 성인데 나는 나의 선조랑 선을 긋겠다. 이런 차원으로 W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거를 조금 이름을 변형시키면서 좀 지워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노력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나다니엘 호손이 쓴 라파치니의 딸이 원작인데 잠깐 이제 얘기가 엮기로 샜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원작을 잘 보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라파치니라는 뭐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어떤 그 캐릭터 설정인데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 아버지가 딸에게 피 속에다 계속 독을 주입하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스스로 어떤 그 자기를 지키는 존재,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어딘가에 닿으면 그냥 그 닿아진 대상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독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그런 설정인데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 대 피조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딸에게 이 정원을 완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어떤 헤븐. 예, 그래서 이제 딸을 실험체로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 이 그 베아트리체는 어떤 행동도 못 해보고 죽거든요. 예, 죽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빠가 죽인 건 아니지만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그 아버지 라파치니의 적대적인 어떤 입장에 있었던 또 다른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아버지 이 라파치니를 계속 이제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이고 있는 실험을 계속 질투를 해서 딸에게 이 딸이 그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 생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해독제를 준다. 라는 설정으로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질투한 그 상대방 그 과학자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이 라파치니의 정원은 이거를 이제 전복시켜 버리죠. 딸이 아버지를 죽여요. 자기의 독이 흐르는 손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음, 이 아버지가 만든 이 정원을, 그러니까 다 에덴 동산이죠. 이거를 딸이 다 파괴해버려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성, 딸, 피해자 혹은 피조물, 이 존재가 이야기를 전복시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거기서 또 보입니다. 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 춘자씨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주인공들이 다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전체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더 섬세하고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 이전하고 조금 더 재밌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랄까 그 시스멘스라는 천을 좀 벗어나는 측면인 거죠. 예, 원작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룰 두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뮤지컬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뤄졌던 작품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뮤지컬에서는 이제 마치 접혀있던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이렇게 펴서 종이를 피듯이 쫙 펴서 그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담아낸 작품이 이번 라인업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지형도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의미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렇게 한 소재를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이제 발전시킨다는 거는 너무나 뭐 이거는 아주 그냥 반가워할 일이죠. 우리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실험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향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이 다수라는 거예요. 거의 다 원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셀로도 원작 있죠? 그러니까 그 오셀로의 재심, 오셀로를 재판임극 형식의 후일담으로 재창작해낸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의 여름, 2006년 동명 영화가 이제 원작입니다. 이병헌 배우하고 수혜 배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파치니의 정원 역시 나파치니의 딸이라는 이제 소설이 원작이고요. 그리고 이 그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 이제 재밌죠. 이거는 칠곡 가시나들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2019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 2020년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원작이에요. 이거 두 개를 놓고 이제 뮤지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넬리 블라이도 실존 인물 엘리자베스 코크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재창작의 범위에 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예를 들면 이제 영미권에서 보면 오리지널 뮤지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 뮤지컬만을 위해서 새로 쓰여진 서사 이런 뜻이에요. 그 서사를 가진 뮤지컬. 그것을 오리지널 뮤지컬이라는 용어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재창작이 그만큼 많다, 뮤지컬에. 예, 그것을 이제 방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뮤지컬에서는 우리가 그 북뮤지컬의 시작인 1927년에 나왔던 쇼보트부터 사실 그 소설의 원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창작 뮤지컬 살짝이 없어인데 그 살짝이 없어에도 원작이 베비장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브로드웨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초의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제대로 된 대본이 있는 최초의 이런 작품들은 전부 원작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정말 원작이 다방면으로 존재하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 이번 24년 그 창작산실은 너무나 다채로운 원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그 재밌는 공부를 또 여기서 계속 인스퍼레이션 시키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연이 좋으면 어떻게 공부가 뻗어나가냐면 원작을 보게 됩니다. 원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원작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뮤지컬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다. 예, 너무나 이제 반가운 예,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번 24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